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서수일기 세 번째 이야기 등 두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루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아침 일찍 밥상을 받았을 때였다. 영명산 마당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거의 걸치지 않은 채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등에 걸친 해진 도롱이는 몸을 가렸다 벗었다 했다. 몰골은 말이 아니었으나 걸음은 생각보다 빨랐다. 길동이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놀라 속삭였다. 깜짝이야.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침 곁에 있던 중 하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내를 자세히 보았다. 머리와 옷차림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죽지 않았다.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미치광이와는 달랐다. 마치 정신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을 때 가슴 속엔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눈이었다. 내가 중에게 물었다. 원래부터 저런 자인가? 에이, 아닙니다. 본래는 능라도 향인의 아들입니다. 부모도 있고 처자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시와 글에 능했고 경학도 공부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속에서 학문에 너무 힘쓰다가 그만 마음의 병이 들어 저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사내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도 않고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두 손을 내밀며 입술을 달싹였다. 밥 좀. 길동이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중도 말리려는 듯한 걸음을 한 번 내디뎠다. 나는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다. 그리고 이리 와서 앉아라. 길동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같이 먹게 하십니까? 앉히거라. 길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사내 앞에 밥상을 조금 밀어주었다. 사내는 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밥을 내주자 절반은 입에 넣고 절반은 흘렸다. 먹는 모양은 흉했으나 손놀림에는 어딘가 익숙한 버릇이 남아있었다. 나는 문득 그를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아니, 어쩌면 시험한다기보다 중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물었다. 주역을 아느냐? 사내가 밥을 묻은 입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주역 구절을 외기 시작했다. 길동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외웁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시경은? 그러자 그는 막힘없이 몇 구절을 이어 외웠다. 발음도 분명했고 억양에도 틀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금 더 다그치듯 말했다. 그럼 시를 한 수 지어보아라. 사내는 잠시 허공을 보았다. 그리고는 누가 들어도 뜻이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으나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구절을
두어 마디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절마당을 어지럽히는 미치광이로 보였던 자가 몇 마디 글 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망가진 것은 사람의 옷차림과 몸가짐만은 아니었다. 무언가 한때 분명히 빛나던 것이 안에서 무너져 내린 뒤 껍데기만 남아도는 모습 같았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 서방이 낮게 말했다. 원래 배운 사람인 듯 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고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본래 이 길 위에 나설 때 수령과 아전의 잘못을 살피고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보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관아의 장부에도 고울의 보고에도 제대로 적히지 않을 한 인간의 파탄이었다. 이런 사랑까지도 살펴야 하는 것이 과연 내 일인지 아니면 보고서 밖의 일인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때 중이 옆에서 다시 말을 이었다. 성 안으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들어가면 부녀자들이 달아납니다. 저잣거리에서 떡과 고기를 집어도 함부로 막는 사람이 없지요. 배가 고파도 지치는 법이 없고 추워도 떠이지 않습니다. 바위 언덕도 원숭이처럼 타고 오릅니다. 길동이 조용히 덧붙였다. 아, 그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는 그 사람이군요. 나는 다시 사내를 보았다. 참으로 볼만하면서도 차마 오래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꾸만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새 밥을 다 먹고 손등으로 입을 훔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한지. 오히려 방금 전 뚜렷하게 주역을 외던 목소리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개현이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들고 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먹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개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침의 일이 마음에 남아있던 탓인지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길동은 내가 금세 일어날 줄 알고 술상을 정리하다 말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으리? 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가자. 우리는 남들 눈을 피하려고 작은 배를 세내어 수행원에게 노를 젓게 했다. 배는 절벽 아래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물이 가까워지자 성 안의 소란도 조금씩 멀어졌다. 사람이 적은 곳에 이르러서야 개현이 술상을 폈다. 길동은 조심스럽게 안주를 나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강가를 한번 훑어본 뒤 말했다. 평양은 사람 눈이 밝다. 이 서방이 옆에서 덧붙였다. 아유, 어제도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관속들이 수선스럽다고. 개현이 잔을 채우며 웃었다. 평양에선 숨는 것도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었다. 강위는 조용했고 절벽 아래로 부딪히는 물소리만 들렸다. 아침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그때 잠깐 느슨해지는 듯 하였다. 길동도 겨우 숨을 돌린 얼굴로 말했다. 여긴 좀 낫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늘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현실이 떠올랐다. 우리는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평양은 잠깐 방심할 틈도 잘 주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는 잠시 뒤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영명사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주지승이 병이 위중하여 절 안 사정이 어수선하다고 했다. 중들도 오가며 얼굴빛이 바빴고 손님을 조용히 묵게 하기에 적당한 형편이 아니었다. 나는 더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이서방이 말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개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에 옮기는 편이 낫겠습니다. 길동이 한숨을 쉬었다. 아휴, 또 짐을 쌉니까? 나는 말했다. 지금 옮겨야 내일이 편하다. 아침에는 광인을 만났고 낮에는 사람 눈을 피해 배를 탔고 이제는 다시 숙소를 옮겨야 했다. 평양에 들어온 뒤로는 한 자리에서 마음 놓고 숨 돌릴 틈이 좀처럼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숙소를 옮겨 중성의 별감 유희필 집으로 갔다. 유희필은 우리를 맞자마자 한 번에 사정을 알아차린 듯 하였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피하고 싶으시지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대답했다. 안쪽 방을 비워두겠습니다. 그 집은 사람 왕래가 많지 않았고 방도 조용했다. 문을 닫고 앉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평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바깥 소리가 벽 하나 너머로 물러난 듯 했다. 길동도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와, 여긴 정말 조용합니다. 이서방이 씩 웃었다. 헤헤, 그렇지. 아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다. 나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다. 밤이 되어 등을 걸고 유희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희필이 먼저 말했다. 평양은 누대와 강산이 이름난 곳입니다. 협객도 많고 풍류도 성하지요. 길동이 물었다. 장사도 많이 합니까? 유희필이 웃었다. 하하, 아이 배와 수레가 통하고 화물이 모이는 곳이니 돈 벌기는 쉽지 않겠느냐. 잠시 뒤 그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망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서방이 물었다. 어찌 그렇습니까? 유희필이 손가락으로 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익을 모아 집안을 일으키면 아들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손자는 빈털터리가 되는 법이지요. 길동이 비시 웃었다. 그런 집이 많습니까? 유희필도 웃었다. 허허, 평양에선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자의 손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으나 속으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아침에 본 광인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공부하다가 무너졌고 또 어떤 집안은 돈을 쌓다가 무너진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일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법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암행어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앞의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희필은 여전히 평양 사람들의 풍속과 장사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통해 이 도시가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유희필의 집에서 묵었다. 4월 7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일행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따로 움직인다. 각자 맡은 곳을 살펴라. 길동이 물었다. 언제 다시 모입니까? 해질 무렵 숙소에서.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흩어졌다. 평양 안쪽은 길이 넓고 사람도 많아 한꺼번에 움직이면 오히려 눈에 띄었다. 염탐을 마친 뒤 나는 다시 대동문 누각으로 올라갔다. 높이 올라서자 시야가 트였다. 강 너머까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서 영광정 쪽을 바라보니 감사가 자산 수령과 함께 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강 위에는 배가 떠 있었고 그 위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술잔이 오가는 모습이 멀리서도 분명히 보였다. 길동이 난간 너머로 기웃거리며 말했다. 우와, 저쪽이 꽤 흥청거립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 자리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자리였다. 조금 더 지켜보니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감사의 맏아들 김군실이었다. 그는 외삼촌 김면여와 함께 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고 있었다. 배 위에는 술과 안주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고 노랫소리가 물 위를 따라 흘러왔다. 철없는 길동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와, 저 어르신들은 참 좋겠습니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자리는 부러운 자리가 아니라 발을 잘못 들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였다. 그때였다. 누각 아래에서 거칠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가명 소속 군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다. 아이, 거기 내려가시오! 그의 시선은 누각 위 사람들을 훑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영광정 쪽을 내려다보면 안 되는 거 모르시오? 누각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우르르 흩어졌다. 웃고 떠들던 소리도 순식간에 끊겼다. 길동이 내 옆으로 바짝 붙었다. 아이고, 내려가야겠습니다. 군졸이 다시 소리쳤다. 아이, 못 들었소? 내려가라니까! 나는 잠시 난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배 위의 풍경과 지금 이 누각 위의 분위기가 너무도 달랐다. 그리고 바로 깨달았다.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면 눈에 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가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내려가는 동안 군졸의 시선이 몇 번이나 우리 쪽에 머물렀다. 도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계속 쳐다봅니다. 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맞추었다. 괜히 서두르면 눈에 띄고 늦으면 붙잡힌다. 계단을 거의 내려왔을 때 아이 거기! 군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기똥이 움찔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뒤를 보지 마라. 우리는 그대로 내려왔다. 잠시 뒤 군졸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누각 아래로 내려와 성과 퀴에 기대어 섰다. 심장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방금 전에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구경만 해도 누군가의 눈에 걸릴 수 있었다. 잠시 뒤 강 쪽에서 배 하나가 붙었다. 그 안에서 김군실이 내려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성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길동이 작게 말했다.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군실은 반가운 표정으로 이쪽을 향해 몇 걸음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군졸도 아직 근처에 남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말을 섞는 것은 곧 드러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멀찍이 떨어진 채 마주 보았다. 아는 사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는 척해야 하는 사이였다. 김군실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안쪽으로 들어갔다. 길동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아휴, 방금 거의 말을 걸 뻔했습니다. 내가 짧게 말했다. 그래도 말은 섞지 않은 편이 낫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평양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영광정 쪽에서는 여전히 노랫소리가 들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같은 날, 같은 성 안에서 어떤 곳에서는 술과 노래가 이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누가 위에서 사람을 쫓아내며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동이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평양의 소리는 늦게까지 끊이지 않았다. 4월 8일 이른 아침이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경박과 치삼이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인사를 간단히 마치자마자 바로 짐 속에서 문서를 꺼내 상위에 펼쳐놓았다. 경박이 말했다. 어제 정리한 것들입니다. 나는 이미 적어둔 기록을 꺼내 나란히 놓았다. 대조해보자.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다. 종이 넘기는 소리, 붓이 긁히는 소리만 들렸다. 길동은 말없이 종이와 붓, 먹을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서방이 짐을 살피며 말했다. 아유, 이제 슬슬 길을 다시 정해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문서부터 끝낸다. 그 다음 짐을 정리한다. 치삼이 물었다. 이걸 한데 모아두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다. 나눠둔다. 경박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 때문입니까? 그렇다.
한 번에 모두 들키면 끝이다. 나누어 두면 하나는 남는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했다. 우리는 오전 내내 손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문서를 다시 베꼈었고 누군가는 내용을 나누어 따로 묶었으며 누군가는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기를 반복했다. 길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이 초파일이라 했지요? 이서방이 대답했다. 그래. 4월 초파일이다. 길동이 창밖을 힐끗 보았다. 평양이면 오늘은 꽤 떠들썩할 줄 알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도시라면 밤이 되면 등불이 켜지고 사람 소리가 거리를 메워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은 소리가 억눌린 듯 조용했다. 점심 무렵 나는 밖으로 나가 보았다. 거리는 분명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장사하는 이들도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용했다.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악기 소리도 없었다. 등을 파는 시장도 열리지 않았다. 길동이 옆에서 말했다. 이상합니다. 초파일인데. 이서방이 낮게 답했다. 요즘은 음악을 크게 하지 못하는 때라고 하더군.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사람은 많았지만 시선이 자주 부딪혔다. 괜히 말수가 줄어든 듯한 분위기였다. 축제날의 조용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의식하고 눌러둔 그런 조용함이었다. 길동이 말했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이럴 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말에 이서방이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떠나십니까?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까지만 정리한다. 해가 기울 무렵 방 안으로 돌아왔다. 문서는 이미 나누어 묶어두었다. 북과 먹은 작은 상자에 넣었고 짐은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 정리해 두었다. 길동이 보퉁이를 꽉 눌러 묶으며 물었다. 오늘 밤에도 나가십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감사께 작별 인사를 드린다. 이서방이 덧붙였다.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가명으로 향했다. 낮보다 조용했지만 완전히 한산하지는 않았다. 문 앞에는 여전히 드나든 사람이 있었고 안쪽에서도 발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한번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감사를 만났을 때 긴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이미 나눌 이야기는 앞서 끝난 상태였다. 감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떠나는가? 예. 나는 짧게 답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 머니 몸 조심하게. 그 말 한마디였다. 나는 더 머물지 않았다. 가명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문을 나서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스쳤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서방의 말이 떠올랐다. 평양은 사람 눈이 밝습니다요. 길이 어두웠다. 성 안의 불빛도 드문드문했고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라 벗어날 때였다. 여관에 돌아왔을 땐 이미 새벽 다액이 울 무렵이었다. 문이 열리며 길동이 졸린 얼굴로 말했다. 이제 오셨습니까요? 나는 짐 쪽을 한번 보고 대답했다. 어서 자거라.
길동은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 그것이 머릿속을 스쳤다. 조용한 초파이, 눌린 듯한 거리의 분위기, 감명을 나올 때 느낀 시선, 그리고 방 안에 나누어 둔 문서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떠난다. 더 머무르면 이곳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었다. 그날 밤 생각이 끊기기도 전에 잠이 들었다. 4월 9일 조금 늦은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빗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금방 그칠 줄 알았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해서 잠깐 스쳐 지나갈 비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서방이 처마 밑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길이 어떻겠나? 이서방은 한참을 보고 나서야 답했다. 아유,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나가면 짐도 졌고 사람도 졌습니다. 그 말은 곧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길동이 한숨을 쉬었다. 아휴, 그럼 오늘은 못 떠나는 겁니까?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빗줄기는 굵지 않았지만 끊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어질 비였다.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머문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떠나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하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도 금세 옷이 젖었다. 마루 끝까지 물기가 스며들어 바닥이 눅눅해졌다. 짐은 이미 쌓아두었으나 다시 풀어둘 수밖에 없었다. 길동은 처음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세기도 하고 빗줄기를 따라 눈을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마루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비가 참 오래 갑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이서방이 말했다. 이 비에 길나서는 건 아니지. 그때 경박은 문서를 다시 꺼내들고 훑어보았고 치삼은 짐이 젖지 않게 천을 한 겹 더 덮었다.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어제까지는 움직이고 숨고 피하는 데 정신이 쏠려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다. 길동이 물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짧게 답했다. 그렇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금 뒤 길동이 다시 말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힘들어도 시간이 빨리 갔는데 가만히 있으려니 더 길게 느껴집니다. 나는 작게 웃었다. 허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웃음을 오래 이어가지 않았다. 가만히 있는 동안 생각이 더 많아졌다. 어제 가명에서 나올 때 느꼈던 시선, 거리에서 부딪히던 사람들의 눈, 조용했던 초파일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나는 문 쪽을 힐끗 보았다. 바깥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다. 이서방이 낮게 말했다. 이럴 때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분명 흘렀는데 하루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듯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도 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그날은 출발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관에 그대로 머물렀다. 밤이 되자 빗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길동은 어느새 자리에 누워 있었고 경박과 치삼도 말없이 각자 자리를 잡았다. 이서방은 마지막으로 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앉았다. 나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난다. 그렇게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4월 10일 아침이 밝자 나는 일행을 다시 나누어 보냈다. 이서방과 덕유, 치삼, 경박은 각초로 흩어지게 하고 나는 개현과 노유종 그리고 도리만 곁에 두기로 하였다. 사람이 많으면 움직임이 커지고 눈에 띄기 쉽다. 이제부터는 더 좁고 깊은 길로 들어가야 했다. 도리가 말고삐를 잡으며 물었다.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자산 쪽이다. 다만 곧장 가지는 않는다. 그러자 개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중간에 들릴 곳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자묘를 본다. 우리는 느지막하게 길을 나섰다. 이른 시각보다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에 맞추는 편이 오히려 눈에 덜 띄었다. 칠성문을 나서자 성 안의 소란이 서서히 멀어졌다. 도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낮게 말했다. 평양은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위험하다. 기자묘에 이르렀다. 묘에는 낮은 담이 둘러져 있었고 성물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름에 비해 지나치게 소박했다. 무덤은 사각형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정자각은 가까이 붙어 있었다. 돌계단 앞은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듯 황량했다. 도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그곳입니까? 그렇다. 도리는 잠시 둘러보다가 말했다. 생각보다 허전합니다. 나는 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허전한 것이 아니라 손이 덜 간 것이다. 개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나라에서 크게 높이는 인물 아닙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말로는 그렇다. 더 말하진 않았다. 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리가 낮게 말했다. 겉으로만 남은 것 같습니다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괜히 눈에 띌 것 같았다. 이만 가자. 묘를 내려와 다시 길을 잡았다. 신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밥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였다. 도리가 먼저 창가 쪽을 흘끗 보더니 몸을 굳혔다. 나으리? 무엇이냐? 행차입니다. 노유종도 바로 일어나 밖을 살폈다. 자산 수령 같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기까지 왔나? 개현이 낮게 말했다. 마주치면 번거롭겠습니다. 나는 짧게 판단을 내렸다. 바로 움직인다. 서두르자. 우리는 밥을 급히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관 주인이
아직 상도 치우기 전이었지만 더 머무를 수 없었다. 밖으로 나서자 말발굽 소리와 종자들의 외침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리가 앞을 살피며 길을 틀었다. 이쪽으로 가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요. 우리는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길을 벗어났다. 잠시 뒤 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뒤쪽에서 들렸다. 노유종이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마주쳤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도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요. 나는 그 말을 흘려 듣지 않았다. 이후 우리는 냉정구를 들렀다. 구라는 이름대로 냉기가 돌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 도리가 안쪽을 살피다 말했다. 어휴, 여기는 오래 있으면 몸이 굳겠습니다요. 그래서 이름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잠시만 둘러보고 곧 나왔다. 해가 기울 무렵 자산읍에 도착했다. 고을은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배치도 어수선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개현이 말했다. 평양과는 딴판입니다. 나는 말했다. 겉모양이 전부는 아니다. 도리가 주위를 살피며 덧붙였다.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요. 그의 말이 맞았다. 이곳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사람도 적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노유종이 물었다. 오늘은 여기서 묵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자산읍에서 묵었다. 그 고을은 흉년이라 하였으나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밤이면 집을 비운 사람이 늘었고 낮에는 뚝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터에 묵은 떠돌이 선비는 그 광경을 며칠 동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같은 집들이 비고 같은 사람들이 뚝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그 수를 세어보게 되었다. 군포를 낼 집은 분명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관아에서 증발하는 공역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었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선비가 관아에 들러 장부를 맡은 아전에게 이를 묻자 아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면역된 자들입니다. 말은 가벼웠고 웃음도 섞여 있었으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비가 더 묻지 않고 돌아서자 아전의 얼굴은 곧 굳어졌다. 그날 밤 둑에서 일하던 사내 하나가 선비를 찾아왔다. 그는 낮에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몇 번이나 살핀 뒤에야 입을 열었다. 돌아가라 해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이 장부에서 빠졌다고 했다. 군포도 면역도 아니었다. 다만 명부에서 이름이 사라졌고 그 뒤로는 공역만 계속되었다. 일이 끝날 기약이 없었던 것이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묻지 않았다. 사실을 더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관아에 들러 군역 명부를 살폈다. 전날까지 뚝에서 일하던 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름 하나는 아무 표시도 없이 지워져 있었다. 먹을 갈아 덮은 흔적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때서야 선비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다. 대신
공역에 묶인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명부에서 빠지고 있었다. 장부에서 빠진 사람은 군포 대상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수치는 맞아떨어졌다. 관아는 인원을 확보했고 기록상 문제는 없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의 이름뿐이었다. 며칠 뒤 선비는 관아 근처 객주집에 들러 머물렀다. 일부러 저녁이 되면 마루에 앉아 술자리를 지켜보았다. 아전들이 들렀다 가는 시간이 대체로 비슷했고 술이 몇 순배 돌면 말수가 늘어나는 것도 같았다. 그중 하나가 장부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이름을 지우는 게 빠릅니다. 웃으며 한 말이었으나 끝맺음이 매끄럽지 못했다. 선비는 그 말을 들은 채 하지 않고 술잔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그는 관아에 들어가 군역 명부를 다시 보았다. 종이는 새 것과 헝 것이 뒤섞여 있었고 같은 쪽 안에서도 글씨가 서로 달랐다. 일부는 최근에 옮겨 적은 흔적이 분명했고 일부는 오래된 장부에서 그대로 옮긴 듯했다. 선비는 항목을 따라 날짜를 확인했다. 면역으로 처리되었다는 날보다 공역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앞서 있었다. 순서가 맞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면역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공역에서 빠져야 했다. 선비는 장부를 덮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한참을 그렇게 두고 있었다. 그 사이 아전 하나가 눈치를 보며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일이 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급하면 위에는 알리지 않아도 되는가? 아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선비는 충분했다. 절차를 알면서도 건너뛰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뚝 아래서 일하던 사내 하나가 다시 선비를 찾았다. 낮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나 해가 지자 먼저 말을 꺼냈다. 사흘 뒤에 다시 사람을 부른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번에는 뚝을 더 허무는 공사라고 했다. 지금 모인 인원으로는 부족해 현재의 2배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을 계산했다. 사흘이면 장부가 다시 정리될 시간이었다. 공사가 늘어나면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을 맞추려면 명부를 손대야 한다. 오늘 남아있는 이름들 가운데 일부는 그 과정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공역 인원은 늘어나지만 군포나 면역과 관련된 수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날 밤 선비는 아전 하나를 따로 불러 등잔불 아래에 앉혔다. 사람을 떼어놓은 뒤에야 물었다. 면역이라 적힌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한 뒤에야 답했다. 포 대신 일로 메우라 하셨습니다. 말은 했으나 시선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누가 들을까 먼저 살피는 태도였다. 선비는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사실을 정리해 주듯
한마디 했다. 사흘이 지나면 네가 한 이 말은 장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예측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린 듯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다시 같은 아전을 불렀을 때 그는 전날의 말을 부인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유는 덧붙이지 않았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이 고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말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었고 기록으로 남지 않는 말은 곧 없던 일이 되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기한은 공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말을 지우는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사흘째 아침 관아에 북이 올리기 전 선비는 먼저 뚝으로 갔다. 공역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미 연장을 들고 모여 있었으나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잠시 뒤 관아 쪽에서 사람이 달려와 짧은 문서를 내밀었다. 재검이라 하옵니다. 문서에는 이유도 기한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공사를 잠시 멈추라는 내용만 있었다. 뚝에 소란이 가라앉자 선비는 지체하지 않고 관아로 향했다. 마당에서는 수령과 아전들이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제야 선비는 왕명을 꺼내 보였다.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삭제는 상급의 재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아전 하나가 곧바로 무릎을 꿇었고 수령은 말없이 얼굴이 굳었다. 문제는 삭제가 잘못되었느냐가 아니었다. 애초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삭제는 성립한 적이 없었다. 장부는 다시 정리되었다. 지워졌던 이름들이 하나씩 풀렸다. 뚝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관아로 불려나왔다.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마당에는 다만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이름이 다시 적히는 소리만 남았다. 공역 인원은 줄었고 명부의 수치는 그제야 맞아떨어졌다. 일이 정리되었을 무렵 선비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고을에서는 이후에도 흉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록을 손댄 사람 수를 맞추는 일만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처벌보다 먼저 절차가 남긴 결과였다.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간극에서 오는 묵직한 여운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인을 만나는 장면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한때 학문에 능했던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끝에 스스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이 균형을 잃을 때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암행어사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어지는 여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숨어 다니고 사람을 피해 움직이며 아는 이와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스스로를 잃는다는 점과
세상의 모든 비극이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바로 보려는 사람일수록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삶의 무게를 조용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